어르신,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드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밥을 드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설거지를 하거나 잠깐 바람이나 쐬러 나가볼까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부산에 사시는 73살에 한 어르신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그릇을 정리하러 일어섰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일어선 것뿐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어르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5가지 치명적인 습관, 그리고 뇌혈관을 되살리는 4가지 실천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방을 위한 의학 정보이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경과와 신장내과를 아우르는 혈관 건강 분야에서 20년째 임상을 이어오고 있는 최동현입니다. 병원의 이익이 아닌 오직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만을 생각하며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부족해 다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이곳에서 솔직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우리 몸의 혈액은 소화를 위해 위장 쪽으로 대거 이동합니다. 이때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건강한 혈관을 가진 젊은 분들은 몸이 빠르게 이를 보완합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으면 그 보완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식사 직후 이 짧은 시간이 바로 뇌혈관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혹시 밥을 드시고 나서 소화를 시키려고 바로 걸으러 나가시는 편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식후 걷기가 건강에 좋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을 한번 다시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온몸의 피가 배 쪽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걷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번에는 다리 근육도 혈액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위장과 다리 근육 두 곳이 동시에 혈액을 가져가려 합니다. 그 결과 뇌로 올라가야 할 혈액이 가장 먼저 줄어들게 됩니다. 신경과 전문의 립시츠 박사 연구팀은 1993년 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발표한 연구에서 초음파 도플러 장비로 노년층의 뇌혈류를 직접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식사 후 저혈압이 나타난 어르신들에게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함께 감소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위장으로 피가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리까지 피를 나눠 가지게 되면은 뇌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를 빼앗기는 장기가 됩니다. 혈관이 튼튼한 20대나 30대라면 몸이 즉각적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심장이 박동수를 빠르게 높이고 말초 혈관을 적절히 조여서 뇌로 가는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가면은 이 자동 보완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뇌와 심장이 소통하는 신경 회로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식사 후 갑자기 눈앞이 흐려지거나 이유 없이 하품이 자꾸 나오거나 손끝이 살짝 저리거나 잠깐 어지러운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나 과식 탓으로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가 지금 피가 부족하다고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입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운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식사가 끝나고 최소 1시간이 지난 뒤 가볍게 10분 정도 걷는 것이 뇌혈관에도 안전하고 혈당 조절에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식후 1시간,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뇌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방거선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개운하게 씻고 쉬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며 욕실로 향하십니다. 이 행동이 걷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름철 뜨거운 날씨에 밥을 드시고 나면 몸이 후끈하고 땀이 나서 빨리 씻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욕실 문을 여는 그 행동이
뇌혈관에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 댁에서 식사 후 바로 목욕하시는 분 계십니까? 가족 중에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은 천을 조절하기 위해 피부 표면에 미세 혈관들을 급격히 확장시킵니다. 위장으로 이동해 있던 혈액이 이번에는 피부 쪽으로도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위장과 피부 두 곳이 동시에 혈액을 붙잡으려 합니다. 뇌로 올라가야 할 피는 이제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찬물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극도로 수축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20에서 30mm 수은주 이상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일이 벌어집니다. 파블리치 박사 연구팀이 2017년 클리니컬 오토노믹 리서치에 발표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식후 온도 변화가 더해질 경우 뇌혈관 위험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이미 자율신경계가 소화에 집중하기 위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갑작스러운 온도 자극이 가해지면 교감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흥분하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오래되어 탄력을 잃은 노년층의 뇌혈관은 이 급격한 변화를 버텨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갑자기 강한 수압을 가하면 연결부가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녹이 슬고 벽이 얇아진 혈관일수록 그 충격은 더 치명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식사가 끝나고 최소 90분이 지난 뒤에 씻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일찍 씻으셔야 한다면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로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뇌혈관을 지키는 기본 원칙입니다. 씻는 것도 걷는 것도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잠깐의 기다림이 어르신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식후에 가장 즐기시는 또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커피 한 잔입니다. 개운하고 소화에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커피 한 잔이 뇌혈관을 밧줄로 조이는 것과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열의 9은 식사 후 바로 커피 한 잔을 드신다고 하십니다. 믹스 커피든 녹차든 식후에 따뜻한 것 한 잔을 마셔야 개운하다고 하십니다.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습관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 직후 우리 뇌는 혈액이 가장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위장으로 피가 몰려 있고 뇌로 올라가는 혈류는 이미 줄어든 상태입니다. 바로 이 취약한 순간에 카페인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카페인은 의학적으로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동시에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미 혈류가 빈약해진 뇌혈관을 카페인이 더욱 좁혀버리는 것입니다. 뇌세포 입장에서는 겨우 신라같이 들어오던 산소와 영양분의 통로마저 막혀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잠깐의 개운함 뒤에 뇌는 조용히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커피와 녹차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탄닌 성분은 식사를 통해 섭취한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장기적으로 철분이 부족해지면 혈액이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카페인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뇌가 실제로 좋아진 것이 아니라 피로 신호를 잠시 차단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 개운함 뒤에 뇌혈관이 받는 부담은 어르신이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얀선 박사와 립시츠 박사가 1995년 뇌과학 연보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식후 저혈압을 악화시키는 생활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카페인 섭취가 뇌혈류가 가장 불안정한 식후 초기에
혈관 수축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커피가 정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가 끝나고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 연하게 한 잔 드시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2시간이면은 위장의 소화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뇌로 가는 혈류가 다시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개운함을 느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그 가운함을 조금만 나중으로 미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뇌혈관은 어르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한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커피도 참고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쉬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세가 문제입니다.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세가 뇌혈관을 조용히 압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 밥을 드시고 나서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어 스마트폰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시는 것이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몸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느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움직임이 아니라 고개의 각도에 있습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목을 앞으로 구부린 채 화면을 내려다보는 이 자세는 목 안을 지나는 2개의 굵은 혈관을 물리적으로 압박합니다. 하나는 심장에서 뇌로 피를 올려보내는 경동맥이고, 다른 하나는 뇌에서 다 쓴 피를 다시 심장으로 내려보내는 경정맥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는 순간 이 두 혈관이 마치 오래된 호스가 꺾인 것처럼 눌리게 됩니다. 피가 뇌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뇌 안에 고여있던 피가 밑으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뇌 내부의 압력, 즉 뇌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고바야시 박사 연구팀이 1997년 학술지 스트로크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뇌 미세혈관은 혈압과 뇌압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미 좁아진 미세혈관일수록 외부 압력에 의한 혈류 저하가 더 빠르고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식사 직후처럼 뇌혈류가 가장 적은 시간대에 고개까지 숙이게 되면은 뇌는 위아래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혈액은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기간 반복되면 뇌 깊은 곳에 있는 미세혈관들이 하나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MRI 사진에서 하얀 점으로 나타나는 백질병변이 바로 그 흔적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자꾸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방금 하려던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이 미세혈관들이 조금씩 손상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로 가는 가장 조용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식사 후에는 목을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이나 약간 위쪽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셔야 한다면은 기기를 눈높이까지 올려서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혈관이 받는 물리적 압박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입니다. 더위를 식히려고 당연하게 해왔던 그 행동이 뇌혈관에는 가장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정말 덥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소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여 몸이 더 후끈해집니다. 그때 시원한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앞에 앉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찬 바람이 몸에 닿는 그 느낌이 뇌혈관에는 가장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찬 바람이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은 천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초 혈관들을 순식간에 수축시킵니다. 넓게 퍼져 흐르던 혈액이 갑자기 수축된 혈관을 따라 심장과 뇌 쪽으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급등하게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뒷목과 귀 아래쪽입니다. 이곳은 심장에서 뇌로 올라가는 혈관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부위입니다. 찬바람이 이 부위에 직접 닿으면은 뇌혈관 자체가 경련을 일으키듯 수축합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루치아노 박사 연구팀이 2010년 아메리칸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식후 저혈압을 악화시키는 환경적 요인 중 하나로 급격한 온도 변화를 명확히 지목했습니다.
위장으로 피가 몰려 뇌혈류가 이미 부족한 상태에서 찬 공기로 인한 혈관 수축까지 겹치면 뇌가 받는 충격은 단순한 합산이 아니라 곱절로 커집니다. 노년층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벽이 얇아진 상태입니다. 평소에도 혈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식후에 혈류가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 뇌혈관이 버텨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운 여름의 식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선풍기나 에어컨을 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얼굴과 뒷목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해 주십시오. 선풍기라면 천장을 향해 돌려놓거나 벽 쪽을 향하게 하시고 에어컨이라면 바람막이를 활용해 간접 바람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실내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뇌혈관에 가장 안전한 환경입니다. 식후에는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뇌혈관을 지키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식사 후 절대 피하셔야 할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걷기, 목욕 후 커피, 고개 숙이기, 찬바람. 이 5가지가 왜 노년층에게 특히 위험한지 그 근본적인 의학적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만 오늘 알려드리는 실천법들이 왜 효과가 있는지 비로소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20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이 있습니다. 뇌혈관이 70% 이상 막힐 때까지 아무런 통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위장이 아프면은 통증이 느껴지고 관절이 상하면은 시큰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뇌혈관은 상당 부분이 막혀도 어르신 스스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소장과 대장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이동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식후 저혈압이라고 부릅니다. 황레이 박사 연구팀이 2024년 에이지 앤 에이징에 발표한 체계적 문헌 고찰과 메타 분석에 따르면 노인 요양시설 거주자의 24에서 67%가 식사 후 이 현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20대나 30대의 몸은 자율신경계가 빠르고 민첩하게 작동합니다. 위장으로 피가 몰려도 심장이 즉각적으로 박동수를 높이고 말초 혈관을 적절히 수축시켜서 뇌로 가는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가면 이 자동 보완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뇌와 심장이 소통하는 신경 회로 자체가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온몸의 피가 복부 장기에 머물게 되고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뇌로는 피를 충분히 뿜어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밥을 드시고 나서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이유 없이 하품이 자꾸 나오며 자꾸만 졸음이 쏟아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뇌가 산소가 부족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식사 후 이런 증상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밥을 드신 후 눈앞이 잠깐 흐려지거나 손끝이 살짝 저리거나 방금 하려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일어서려고 할 때 순간적으로 어지러운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뇌가 지금 피를 달라고 보내는 절박한 경고 신호입니다. 노년층의 혈관 상태는 이미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 안쪽 벽에 달라붙어 통로를 좁혀놓은 상태입니다. 맑은 물이 흐르던 파이프가 아니라 안쪽에 두꺼운 기름때가 끼인 오래된 수도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혈관의 통로 자체가 이미 절반 이상 좁아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좁아진 혈관에 혈류까지 느려지면 피 속의 적혈구와 혈소판들이 서로 지금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덩어리인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좁아진 뇌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순간 뇌세포는 단 몇 분 만에
영구적으로 손상됩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 허혈성 뇌졸중, 즉 뇌경색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과정이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뇌혈관은 70% 이상이 막힐 때까지도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난 후 잠깐 어지럽거나 손끝이 살짝 저리거나 눈앞이 흐려지는 아주 미세한 신호만을 남길 뿐입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이 더욱 떨어져 있어 식후 저혈압의 영향을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크게 받으십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드리는 실천법이 더욱 중요합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체중의 겨우 2%를 차지하지만 심장이 뿜어내는 혈액의 20%를 혼자 소모합니다. 단일 분만 혈액 공급이 중단되어도 200만 개의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파괴됩니다. 식사 직후 위장으로 피가 몰려있는 그 시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행동이 겹치는 순간이 바로 뇌세포가 가장 무방비 상태로 놓이는 때입니다. 이제 이 위험한 시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넘기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실려오면 의료진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환자를 평평하게 눕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와 상체를 약간 높여서 눕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도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학적 원칙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 어르신도 바로 이 원리를 일상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몸이 나른하고 눕고 싶은 느낌이 드십니까? 그 느낌은 단순한 졸음이 아닙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뇌세포가 산소 부족을 느끼는 신호입니다. 이때 무작정 바닥에 평평하게 누우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누우면 위장 속 음식물과 위산이 식도 쪽으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도와 위장을 연결하는 괄약근의 힘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뇌를 살리려다 폐와 식도를 다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떻게 누우셔야 할까요? 상체를 30대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세우고 누우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침대나 소파에 푹신한 베개를 2-3개 겹쳐 등을 단단하게 기대시면 됩니다. 이 각도에서는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장 속 음식물이 아래로 안정적으로 가라앉아 역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심장이 뇌로 피를 뿜어 올리는 부담이 완만한 경사 덕분에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상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위장은 몸의 정중앙이 아니라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은 위장 속 내용물이 위장의 가장 넓고 깊은 바닥에 안정적으로 고이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장의 입구가 아래를 향하게 되어 역류가 훨씬 쉽게 일어납니다.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2021년 발표된 식후 뇌경색 관련 문헌 고찰에서는 뇌혈관이 좁아진 환자에서 식후 자세와 체위가 뇌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리적인 자세 하나가 뇌로 가는 혈류의 양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0도에서 45도 왼쪽으로 비스듬히 20분에서 30분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베개를 몇 개 겹쳐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내일 점심 식사 후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로 혈류의 방향을 잡으셨다면 이제는 뇌혈관 안쪽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벽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차례입니다. 뇌혈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거창한 약이나 비싼 건강 보조식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댁 주방에 이미 있을지 모르는 2가지 식재료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호두와 천연꿀입니다. 먼저 호두입니다. 로스 박사 연구팀이 주도한 묘뷰 HA 연구, 즉 호두와 건강한 노화 연구는 바르셀로나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63살에서 79살 사이에 건강한 노인 708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진행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입니다. 2021년 미국 심장학회
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이 연구에서 매일 호두 반 컵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평균 4.3mg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 손상을 일으키는 작고좀이란 LDL 입자의 수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뇌혈관 벽이 공격받는 횟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호두에 풍부한 알파 리놀렌산, 즉 식물성 오메가3은 혈관 내피세포의 만성염증을 가라앉히고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천연꿀입니다. 천연꿀은 꿀벌이 이미 소화와 분해 과정을 마친 순수한 단당류입니다. 일반적인 밥이나 빵을 먹으면 위장이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위해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천연꿀은 위장에서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바로 흡수됩니다. 식후 혈류가 가장 불안정한 시간대에 위장이 추가로 혈액을 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단,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 조절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호두와 천연꿀을 함께 섭취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임상 시험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성분이 가진 효능은 이미 과학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다른 한쪽은 식후 소화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은 뇌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보다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껍질을 깐 호두 10g과 천연꿀 5g을 식사가 완전히 끝나고 30분이 지난 뒤 미지근한 물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혈관 안쪽을 다독였다면 이제는 혈액 자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 차례입니다. 혈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면 우리 몸은 소화액을 만들어내느라 수분을 대량으로 소모합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입니다. 끈적해진 피는 이미 좁아진 뇌혈관을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심장이 아무리 강하게 펌프질을 해도 피가 뇌 구석구석까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얀선 박사와 립시츠 박사가 1995년 뇌과학 연보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식사 전후 적절한 수분 섭취가 식후 저혈압을 완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비약물적 방법 중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는 우리 몸의 청와 가장 가깝습니다. 위장과 혈관에 갑작스러운 온도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좁아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찬물은 위장 주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 점막을 자극하고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마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컵째로 벌컥 들이켜시면 안 됩니다. 한 모금 머금으신 뒤 혀 아래쪽에 잠시 머금고 계십시오. 혀 밑에는 심장과 뇌로 연결되는 미세 혈관들이 촘촘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따뜻한 물의 온기가 전달되면 자율신경계가 수분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인지하고 심장과 신장이 받을 충격을 완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삼키십시오. 5분에 걸쳐 100에서 150ml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끈적해진 피를 부드럽게 희석시키고 뇌혈관이 밤새 혈전으로 막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조용한 방어선이 됩니다. 물 한 모금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뇌혈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실천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루의 리듬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실천법들을 하루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321 법칙입니다. 숫자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1입니다. 식사가 완전히 끝나고 1시간이 지난 뒤 딱 10분 동안 가볍게 걸으십시오. 식후 1시간은 섭취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중 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가볍게 다리 근육을 움직여주면 넘쳐나는 포도당을 근육세포가 에너지로 바로 흡수합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는 당독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입니다. 식사가 끝난 직후 20분에서 30분 동안은 반드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각도로 세우고 왼쪽으로 비스듬히 누워 절대 안정을 취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식후 혈류가 가장 폭발적으로 변동하는 이 시간을 중력을 이용해 가장 안전하게 넘기는 골든타임입니다. 세 번째, 3입니다. 취침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밤새도록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시 박사 연구팀이 2013년 사이언스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 주변의 공간이 60% 가까이 넓어지면서 뇌척수액이 강하게 밀려 들어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흐름이 낮 동안 뇌혈관에 쌓인 염증 찌꺼기와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씻어내어 정맥으로 배출시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뇌의 하수도 시스템,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2026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된 39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교차 임상 시험에서도 정상적인 수면 중에 이 청소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사람에게서도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야식은 이 위대한 뇌 청소 시스템을 밤새 멈춰버리는 행위입니다. 식후 1시간 뒤 10분 걷기, 식후 20분 45도 휴식, 취침 3시간 전 금식. 123 법칙만 기억하시면 식후 뇌혈관을 지키는 하루의 리듬이 완성됩니다. 이제 이 모든 실천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마주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신 74살 김 어르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식사만 끝나면 어지럽고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 미세혈관이 막혀 생기는 백질 병변이 확인되었고 혈액은 끈적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고가의 약물 대신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실천법만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안내했습니다. 45도 자세, 호두와 꿀, 따뜻한 물 섭취, 321 법칙. 석 달 뒤 다시 오셨을 때 식후 어지럼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머리에 낀 안개가 거친 것처럼 기억력이 또렷하게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의 걱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망가진 자율신경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결과입니다. 오늘 내용은 예방정보이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바른 지식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여 좁아진 뇌혈관도 반드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2발로 당당하게 걷고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르신이 전해주시는 공유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년째 어르신들 편에 서서 함께 해온 신경과 전문의 최동현이었습니다.